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내일 맞게 되는 6.25 전쟁 제71주년 행사의 주제는 기억 1129 새로운 비상입니다. 1129, 1129는 6.25 전쟁이 치러진 치열했던 날들을 센 숫자입니다. 피난의 수도 부산을 비롯해서 강원도 화천의 평화의 댐 등 곳곳에서 내일 기념식이 열립니다. 6.25 71주년, 우리의 소중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기리고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다시는 없도록 평화의 한반도를 위한 우리의 과제와 하나됨을 되새겨야 하는 날입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시청해 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증대에 오른 뒤 이른바 X파일 파문과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장모 관련 사건 1심 선고 결과,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뜨거운 쟁점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가 설치에는 공감했지만 비용 부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 연결해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거리두기 완화를 앞두고 서울 강남의 음식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승차 공유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중복되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아 갈등이 컸다면서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국내 유입 초기 단계로 판단했습니다. 변이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모두 맞은 뒤에 추가로 접종하는 부스터샷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25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감염은 19명으로 해외 유입이 대부분입니다. 델타 변이가 진화해 항체를 회피하는 남아공 변이 특성까지 갖춘 델타 플러스 감염자는 아직 없습니다. 유입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델타 플러스에 해당하는 변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유입 이후 빠르게 우세종이 된 해외 상황을 보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영국 델타 감염자는 신규 환자의 99%, 러시아 모스크바는 90%나 됩니다. 빠르게 더 많이 세포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감염력이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알파 변이보다 또 60% 이상 높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염력이 높은 거죠. 변이는 피할 수 없는 만큼 입국 검역 강화로 최대한 유입을 막기로 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퍼진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 격리 면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방역 강화 국가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변이가 확산하더라도 감염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완료를 서두르고 추가로 백신을 맞는 부스터샷 검토도 본격화했습니다. 1, 2차 백신을 달리하는 교차 접종도 변이 대응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다음 달 일부 대상 외에 확대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변이 대응과 면역력 증강을 위해서 접종 완료자에 대한 추가 접종, 부스터 접종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걸로. 정부는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을 강화하겠다면서도 거리두기 개편안은 예정대로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미국에서는 모더나와 파이자 등 mRNA 백신을 맞고 심근염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국내에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심근염 발생이 보고된 사례는 없는데요.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도입된 mRNA 방식의 백신은 화이자가 대부분입니다. 화이자 백신의 접종 대상자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80% 이상을 차지했고 코로나 치료병원 종사자와 30세 미만의 군장병, 사회 필수 인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360만 명 정도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아직 심근염 발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심근염, 심막염이 이상 반응으로 보고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자 3억 명 가운데 1,226건의 심근염 발생이 보고됐습니다. 12살에서 39살 접종자 100만 명당 12.6명꼴로 심장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신별로는 모더나가 화이자보다 환자가 많고 1차 접종 때보다는 2차 접종 때 발생 빈도가 높았습니다. 국내는 8, 9월부터 40대 이하 젊은 층의 mRNA 백신 접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심근염 발생에 대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희귀혈전증 사례처럼 mRNA 백신에 대해서도 위험 경고 문구를 공지하고 의심 증상을 안내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 후의 이상 반응에 대한 안전성, 그다음에 우리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또 mRNA 백신을 청소년에게 접종해도 되는지 백신 접종에 따른 위험과 이익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서울 강남과 마포 음식점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문을 열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사실상 클럽처럼 꼼수 영업을 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는 엉망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음식점 문 앞에 운영 중단 명령서가 붙었습니다. 지난 4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설이 폐쇄된 겁니다. 관련 확진자는 45명까지 늘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강남구 음식점을 방문했던 손님 1명이 이후 마포구에 있는 다른 음식점도 방문하면서 추가 전파가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음식점은 술도 파는 라운지바 형태였는데 사실상 클럽처럼 운영됐습니다. 음식점 관계자는 영업 제한 시간 등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검사 키트 입고시 다 하고 음성 판정 나오기 전에 입장을 안 시켜요. 뭐 소독도 저희는 업체 불러서 맨날 소독을 했었고요. 마스크도 다 씌우고. 새벽 5시부터 문을 열어 정오까지 손님을 받는 식으로 꼼수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술 마시고 춤추며 좌석 사이로 오가는 등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위반했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클럽 형태로 운영을 했다 그런 거니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오전에 술 취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걸 자주 봤고 취객들이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쓴 채 흡연하거나 소란을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술집 문에 물소리가 왔다 갔다 물소리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얘기만 듣고 누구는 그 앞에 나와가지고 담배들이 다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일주일 사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곳은 이런 음식점을 포함해 다중이용 시설이 11%로 가장 많았는데 학원이나 교습소, 노래연습장, 주점 순이었습니다. 방역의식이 해이해진 모습이 어딜 가든 눈에 띄어 불안하다는 시민들도 적잖습니다. 사람들이 단체로 오거나 그럴 때 한 사람만 적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충 넘어갈 때도 있고 이렇게 작은 음식점들은 온도 체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고는 있지만 수도권 감염 상황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한 거리두기 시행으로 더욱 감염이 확산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하던 경북 포항과 경주에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포항에서는 종합병원에서 바이러스가 퍼졌고 경주에서는 치킨집에서 시작된 감염이 마을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21일 이 병원에 입원한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같은 병동을 쓰는 환자와 백신을 맞지 않은 종사자가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사흘 사이 확진자는 모두 23명.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병동을 동일 집단, 즉 코호트 격리하고 환자와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백신 접종이 늘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방접종한 후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 받기 등의 수칙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경주에서는 동네 치킨집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온천을 거쳐 또 다른 식당으로 퍼진 바이러스로 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마을에 임시 선별진료소까지 차려졌습니다. 경주시는 문무대학면과 간포읍, 양남면 등 3개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동경주 지역에는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그곳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차려서 일단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체 검사를 다 받도록 하였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방역수칙 준수는 느슨해지고 코로나19 전파가 늘어나는 상황. 빈틈을 보인 곳에 여지없이 바이러스가 파고들어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야권의 유력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는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당은 미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의 경쟁자로 꼽히는 홍준표 의원은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황희애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선 출정식이 오는 29일로 확정됐습니다. 장소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선조들이 목숨 바쳐 만든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 헌법 정신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매헌 기념관을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해 정치 참여와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 메시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초까지 내다보던 출마 선언이 다소 앞당겨진 건 엑스파일에 등장한 가족 의혹을 비롯해 각종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별의 순간을 도래를 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게 순간만 도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순간이 오면 그 다음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 입당은 관련 발언을 했던 전임 대변인의 사임으로 일단 미뤄진 모양새입니다. 양당의 러브콜을 받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YTN 취재진과 만나 제3지대의 길을 시사했습니다. 진영 나눠서 싸우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 통합하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겠죠.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의원이 복당에 성공했습니다.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지 1년 석 달 만입니다. 집 떠난 맏아들이 돌아왔다고 소회를 밝힌 홍 의원은 윤 전 총장을 꺾을 자신이 있다며 대권 경쟁에 신호탄을 쐈습니다. 금년 1월에 이재명 지사가 치고 올라왔어요. 3월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치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내년 3월까지 간다고 봅니까? 그런 경향이? 경선을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홍준표 의원의 복당으로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까지 국민의힘 내부 대선 대진표는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해 지지율 높은 주자들이 밖에서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야권의 대선 구도는 여전히 혼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권 경쟁에 나선 여야 주자들은 어떤 의혹도 스스로 검증받고 해명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엑스파일의 진실 공방 불씨는 출처 논란으로 옮겨붙는 모양새입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진위를 알 수 없는 여러 문건 가운데 하나가 친여 성향의 유튜브 매체에서 작성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부터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논거로 야권 인사가 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한 민주당 송영길 대표를 겨냥했고,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그 야권 인사가 엑스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은 야권 경선을 앞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위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들 사이에서도 이런 윤 총장 견제 의미로 이런 엑스파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런 출처 공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엑스파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담긴 내용은 무엇이고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드러난 게 없습니다. 다만 공식 출마 선언을 앞둔 윤석열 전 총장이 본격적인 검증 과정에 돌입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당은 물론 야권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이 부분을 인정합니다. 윤 전 총장이 해오던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그건 어느 후보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사실관계가 이렇다라고 해명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당 차원의 대응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윤 전 총장의 입당 시기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응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은 본격적인 검증 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총장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의 위법성을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내일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댑니다. 경선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송영길 대표는 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더는 결정을 미룰 수 없다는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당 선관위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선거 사무가 시작된 만큼 경선 일정도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대로 9월 대선 후보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한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권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지사 역시 물러설 뜻이 없음을 계속 밝힌 만큼 대선 180일 전이라는 당원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술적으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우리 당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를 주장하며 의원총회까지 소집했던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발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경선을 강행하는 건 집권 여당과 대권 후보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는 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일은 본인들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막는 것이 올바른 정치 지도자의 자세다. 경선 일정 문제를 최고위가 아닌 당내 최고 의결기구인 당무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지도부는 수용 의사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달부터 2달 가까이 이어져온 민주당의 경선 연기 논란은 내일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경선 연기가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이 여전히 거센 만큼 내홍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내년 대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자들의 출사표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셈법도 계속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대권 가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무소속으로 있던 홍준표 의원이 이제 당으로 복귀했습니다. 네. 만장일치로 최고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만장일치 해줄 거면 그동안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사람을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도요. 예. 대부분 다 후보들이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심지어 뭐 이준석 전 대표도 그 당시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처음에 예.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선언을 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갔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예. 뭐였냐면 본인이 사찰을 많이 했으면서 불법 사찰을 많이 했으면서 예컨대 그러면서 지금 이런 뭐 파일 얘기 나오니까 사찰 당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이제 직격탄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당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것이 복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예. 어제. 그런데 오늘 전혀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것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홍준표 현 의원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 자체가 왜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어떤 발언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돌출적인 어떤 발언 때문에 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했던 부분이 바뀌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또 최고위원들이 그렇게 모두 다 반대 없이 모두 다가 만장일치로 그걸 받아들이려 했다고 하는 것은 차후에 홍준표 대표가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거의 불식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요, 다시 설명하면 결국은 돌출발을 하는 것이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지금 1년 3개월 만에 복당을 했는데 복당을 막을 만한 특별한 명분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도 했을까요? 예. 밖에서는 마음껏 막 이제 공격을 해대지만 당 소속으로 들어오면 설마 좀 이렇게 보조를 맞춰주겠지, 뭐 이런 기대가 약간은 있을까요? 근데 그런 기대가 저는 먹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의원인데 홍준표 의원의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본인의 말을 거침없이 했던 스타일이에요. 예. 심지어 보십시오. 어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요, 복당을 하루 앞두고서 웬만하면 그런 발언을 안 합니다. 위험한 그렇죠. 발언을. 예. 엑스파일 직접 해명하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리고 뭐 불법 사찰을 했던 당사자다, 뭐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날렸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데는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그것이 독이 될지 또는 이익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흥미로운 것은 누가 뭐래도 홍준표 의원은 야권 주자로서는 워낙 뭐 윤석열 전 총장이 앞서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2위입니다. 바로 그 뒤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충 이제 여러 가지 뭐 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크게 흐름을 잡아보면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예. 추미애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습니다. 나간단 말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홍준표 의원이 당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제 당 소속으로 대권 가도에서 경쟁을 시작하면 판세가 어떻게 바뀔까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판세는 일정 부분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두 번째잖아요, 현재로서. 물론 뭐 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뭐 앞선다 뒤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홍준표 대표에 대한 어떤 전 대표에 대해 지지를 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본인의 튀는 발언이 어찌 보면 당내에서도 보수 중에 극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실은 친박이라고 얘기되는 분들, 또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총장에서 마음을 완전히 주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 그리고 다른 후보들, 그 외에 나와 있는 예컨대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친박 부류에 속해서 소위 태극기라고 하는 집회에 나오시고 또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입장을 대변할 누군가를 찾게 될 겁니다. 예. 그게 저는 홍준표 대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 당내 지지 기반인 극우적 성향의 지지 기반을 끌고 가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효과는 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어제 윤 전 총장, 즉 가장 앞서고 있는 주자를 공격을 하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를 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반사 이익을 얻는 건 얻는 건데 대권 선언 날짜를 둘이 맞춰버렸습니다. 어떻게 29일 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29일을 누가 먼저 선점했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은 27일에서 29일로 연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도 29일로 날을 잡아서 대권 선언을 한다 그러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장소는 또 윤석열 총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자면 윤봉길 기념관 2018년에 황교안 전 대표가 했던 정치 선언을 했던 그 자리입니다. 아, 묘합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금 지적한 것처럼 사실은요, 정치인이 어느 장소에서 대권 출마 선언을 하느냐는 중요해요.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봉길 의사,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8년 황교안 지금 전 대표가 9월에 여기서 출판 기념회 겸 본인이 국무총리를 그만두고서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선언을 했던 장소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오버랩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다른 한 사람이 했고 그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지금 윤 전 총장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윤 전 총장은 중도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끌고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극우적 성향의 태극기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줬던 분인데 그분이 정치선언을 했던 장소를 또 선택했다? 이건 약간 이해가 안 돼요. 정치적으로 봐서는 이건 좀 왜 그랬을까는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그때 그분들 상당히 이제 예를 들면 보수 우파의 이제 저쪽 끝에 계시던 분들은 많이 좀 떨어져 나갔는데 같은 장소를 택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윤 전 총장이 이걸 선택했을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애국 정신, 헌법 정신을 늘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우당 이희영 선생님 기념관에도 갔지 않습니까? 그 기념관에 갔을 때도 항일 투쟁을 했던 선생님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번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항일 투쟁을 했던 우리 독립투사 아니겠습니까? 그 투사적 이미지를 본인이 가져오고 싶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본인이 현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그 탄압의 상태에서 독립투사처럼 나라를 구하기 위한 구국의 일념으로 일어섰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하는 애국정신과 헌법정신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로 독립운동가의 기념관에서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른 정치인이 그걸 활용했고 그 장소가 활용했던 분이 극우적 성향의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 장소를 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본인한테 타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29일 대권 도전 선언을 한다고 하면 예.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시간을 그렇죠. 좀 두겠다는 얘기니까 예. 그러면 중도층에서 더 세를 모아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국민의힘에 이제 들어가면서 뭔가 더 딜을 해서 얻어낼 거 얻어내겠다는 뜻인지. 예. 그때 또 장모의 재판은 또 2일 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2일 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점을 2일 전에 잡은 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장모에 대한 1심 재판이 예. 유죄로 나올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장모에 관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다음에 정치선을 한다고 했을 때 본인한테 타격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아하, 예.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정치선을 해버리고 만약에 이제 본인의 장모에 대한 재판이 유죄로 나오면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게 윤석열을 탄압하기 위한 사법부와 현 정부의 어떤 뭐 노력이다, 역할이다 이렇게 몰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레임 자체를 몰고 가는 것은 이게 빨리 결정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유죄로 재판이 끝나버리면 본인이 이 정치 선언을 할 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들이 볼 때도 어쨌든 2심 결과가 유죄로 나오면 유죄를 물론 장모가 유죄를 받은 사람이 대선에 나온 게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요. 비판도 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정치 탄압이라는 만약 유죄로 나온다고 하면 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어쩌면 늦추다 보면은 이제 홍준표 의원도 당으로 들어가 버렸고 예. 당 내에서 이제 대권 주자들끼리 경쟁하면서 탄탄하게 방어벽을 쌓거나 아니면 견제를 더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서둘러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긴 들고요. 일단 예. 정치 선언은 빨리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입당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당장 입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 다음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관심은 최재형 감사원장 쪽으로 이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과연 사법 수사를 담당하던 수장과 공직자의 감찰을 담당하던 수장이 바로 그냥 대권 주자로 더군다나 야권 쪽으로 나가는 게 적절하냐 이건 논의는 이제 제쳐놓더라도 예. 지지율이 예전에 2점 몇 이렇게 계산하던 것이 갑자기 4점 몇으로 올라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빨리 예. 상승하고 있습니다. YTN하고 인터뷰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상당히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예, 잠깐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만나보자고 그랬는데 본인이 어떤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입장이 있는지 그냥 제3자를 통해서 지금은 안 만나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게 없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벌써 한 2달 이상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내가 별로 큰 관심을 갖고 있질 않아요. 저희 방송을 보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만나시거나 도움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누가 뭐 만나자고 그러면 내가 만날 용의는 있어요. 내가 뭐 내가 스스로가 만납시다 하는 난 이런 얘기를 갖다 하는 사람이 아닌데 한번 만나자고 그러면 한번 만나볼 용의는 있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투인데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내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만나자면 만나죠. 이렇게 얘기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본인이 오늘도 얘기했습니다만 2개월 전에 처음에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하다가 갑자기 연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적으로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서운함이 좀 묻어나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 이유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엑스파일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파일 얘기가 나오면서 윤석열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장모가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는 분명히 안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윤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재판과의 연계성에 대한 여러 가지 파일의 내용들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본인의 장모나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혹시나 나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대권 가도에서 상당히 낙마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플랜 B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끌어올려지는 것도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 전 총장이 만약의 경우에 이건 만약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중도에 사퇴를 하거나 낙마를 했을 경우에 다음 후보로 누구를 밀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고려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 문제나 이런 문제가 거의 나온 게 없어요 지금.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잘 아시는 것 아시겠지만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뭐 선행도 그렇고요, 또 입양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칭찬만 있었고 사실은 뭐 의혹 부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문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선 가도에서 뭐 삐그덕거려서 혹시나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을 다음 후보 플랜 B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최재형 지금 감사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내코가 석자입니다. 대권 주자들의 경선 문제를 놓고 그렇습니다. 연기를 한다 안 한다를 가지고 벌써 상당한 기간을 끌면서 뭐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대로 가는 걸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송영길 대표가 그런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고려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최고위원회도 지난번에 그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자체적으로 회의하고 표결해서는 최고위원회에서도 다수 이상이 그냥 원래 원칙대로 가는 것을 동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걸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고요. 후보들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나 후보들 개인의 어떤 생각들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면 절대로 경선 못합니다. 그럼 각 후보들이 다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민주당 전체가 함께 망하자는 것이고요.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 번이나 사실은 약속을 어겨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을 어겨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또 한 번 버리게 되면 민주당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만약 이게 논란이 되게 되면요. 이게 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 개파 간의 분열과 이전 투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과연 대선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송영길 대표가 결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번에 약간의 반발이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후보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분란을 최소화하고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시기를 가지고 반발이 있어서 뭔가 조정을 한다면 또 나중엔 경선 방식을 가지고 또 뭐라 그럴 수 있는 거고. 아무튼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뭐 상당히 신중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만난다고 하니까 또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군요. 최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성폭력 파문이 불거져 논란입니다. 특히 가해자는 양 의원의 사촌 동생으로 지역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회계 책임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파문이 확산하자 민주당은 광주시당 차원에서 조사에 착수했고 양 의원에게는 2차 가해성 발언에 대한 경고와 피해자 접촉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양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직접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당에 알린 뒤 열흘이나 지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늑장 조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 의원이 그 보고를 하면서 2차 조치를 다 취했다. 뭐 직위 해제를 한다든가 뭐 출근을 하지 말라고 조치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조치가 어느 정도 취해진 걸로 판단을 했는데
다음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고 그래서 시당에 얘기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혁신위원을 지냈으며 보수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있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도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한국당 혁신위 출범 당시의 모습 먼저 보실까요? 정당이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가치정 중심으로 된다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하나의 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길에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수는 최근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지인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상황은 이렇게 CCTV에 고스란히 담겼고 이 교수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이 교수는 그동안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을 겨냥해 치매, 정신분열증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요. 같은 해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친일이 정상, 반일이 비정상이라고 해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우리 정부가 반일 선동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반일 경제 독립 선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반일 선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웃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노력을 하는 게 맞는 거지. 파문이 커지자 카이스트는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 회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미령입니다. 삼성 계열사들이 구내식당 사업을 삼성 웰스토리에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5곳에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계열사 5곳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2,300억 원, 부당 지원 혐의론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전략실 개입하에 사실상 이재용 일가의 회사인 삼성 웰스토리에게 사내급식 물량을 100% 몰아주고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 등 계열사 4곳은 사내 급식 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삼성 웰스토리에 전부 몰아주면서 높은 이익을 보장하도록 부당 계약을 맺었습니다. 식재료비 마진 보장과 수수료 명목의 인건비 추가 지급, 물가와 임금 인상률 자동 반영 등 정상적인 상황에선 이뤄지기 힘든 조항들이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언제나 높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삼성 계열사들이 사실상 후방 지원한 셈입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 웰스토리의 영업이익률 평균은 무려 15.5%로 같은 기간 상위 11개 단체 급식 사업자보다 5배나 높았습니다. 또 삼성 웰스토리가 삼성 계열사 4곳에서 끌어모은 영업이익은 단체 급식 시장 전체의 40%에 육박했습니다. 이런 부당 지원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이번 달까지 무려 8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웰스토리는 계열 회사들의 내부 거래를 통한 지원 행위 없이는 독자적 생존조차 불투명한 회사입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렇게 번 돈으로 삼성 밖의 외부 사업장 입찰에 뛰어들었고 실제로 2년 전까지 단체 급식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1위를 차지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삼성 총수 일가의 회사로 계열사들의 부당한 지원을 받았다고 본 것입니다. 삼성 웰스토리가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 조달 창구, 이른바 캐시카우 역할을 했다고 본 겁니다. 이어서 최민기 기자입니다. 임직원들은 공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원가 절감 목표치가 정확히 얼마냐? 웰스토리야 임직원들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하고 싶으냐? 삼성 웰스토리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을 이용한 삼성전자 직원들의 항의 글입니다.
보다 못한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은 외부 급식업체들도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그 배경에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조직인 미래전략실, 이른바 미전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웰스토리가 당시 에버랜드 전략사장 이부진 씨에게 보고한 문건 등엔 웰스토리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를 바꿨다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최종 확정은 당시 최지성 미전실장이 했습니다. 공정위는 미전실이 이토록 나선 이유로 삼성 웰스토리가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자금 조달 창구였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이른바 부당 합병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었고 이 사건 내부 거래를 통해 웰스토리가 취득한 이익은 배당금의 형태로 삼성물산에 귀속되어 대규모 자금 수요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웰스토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당기 순이익의 대부분인 2,700억 원을 삼성물산에 배당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삼성 웰스토리는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입니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밝힌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은 일방적인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앞으로 소송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음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관련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타다 측의 손해보다는 법 시행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소카의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동시에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기사의 분신과 대규모 집회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사회적 갈등이 커지자 정부도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았지만 여지는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3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운전기사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려면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고 대여와 반납은 공항과 항만에서만 할 수 있게 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결국 운영을 중단한 타다 측은 직업 수행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1년 넘는 심리 끝에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은 합헌이었습니다. 9명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헌재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가 사실상 기존 택시처럼 운행되면서도 규제는 상대적으로 덜해 사회적 갈등이 크게 늘었다며 개정 법안은 이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용 목적과 시간, 반납과 대여 장소 제한도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객 운수법으로 얻게 되는 공익이 타다 측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고 밝혔습니다. 타다 측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여객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헌재의 결정으로 정리된 셈인데 타다 측 경영진은 이와 별개로 타다가 불법이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전 소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9일에 내려집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지, 무엇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건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성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네. 김성주입니다. 응급실에는 뭐 CCTV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았고 수술실에 설치된 것도 뭐 간혹 보기도 하는데 왜 이게 의무화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쟁점입니까? 예, 사실은 그동안에 4차례의 법안 심사와 한 차례 공청회를 거치면서
쟁점들을 확인하고 대안을 만들어 왔는데요. 남아있는 것은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느냐,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느냐 하는 것하고 이거를 자율 설치하도록 할 거냐, 의무 설치할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일관되게 수술실 전체를 비출 수 있는 영상 기록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자율 설치에 의해서는 모든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수술실 입구에만 설치하고 그다음에 내부는 자율로 하자 뭐 이런 걸 계속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네. 혹시 촬영에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합의를 했습니까? 뭐 구체적인 합의를 했다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어저께 열렸던 그 복지법안 소위에서는 이 촬영을 할 때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그 대안을 내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의원들이 다들 긍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CCTV 설치하는 비용을 운영하는 또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면 어떡하느냐. 그다음에 과연 CCTV를 설치하면 의료 과실 예방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것들 더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은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요.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 내용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그러니까 수술에 참여했던 개인이 그 촬영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됐을 경우에 해킹 등으로 유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개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무단 열람과 배포를 철저히 금지하고 어길 때 강한 처벌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 해킹 방지를 위해서 원천적으로 외부와 연결되지 않는 폐쇄형 영상 기록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CCTV를 설치하자는 당초의 취지는 의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리로 수술을 한다든가 유령 수술을 한다든가 뭐 이런 문제였고 혹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불미스러운 일들 이것들을 이제 경계한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이런 취지에는 다 동의들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거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실질적으로 그걸 막기 위한 입법에 들어가면은 의견이 좀 나뉘었던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자율 설치하자고 하는 이제 국힘의 이제 주장의 맹점은 이미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에 87% 정도의 이미 수술실의 주된 출입구에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의무한다는 것 자체가 입법의 의미가 좀 없는 거고요. 또 지금 입구에다가 설치하면 누가 출입하는지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냐는 것이죠. 실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나 이 수술을 담당하기로 한 의사가 아닌 제3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 입구에 설치해갖고는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 CCTV를 수술실에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리수술, 유령수술 또는 성범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막자고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건데 그거를 출입구에만 설치해라, 자율로 설치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입법 목적을 이루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네. 의사협회라든가 병원들은 물론 반대를 합니다만은 지금 얘기하신 본래의 취지에는 다 동의하는데 다만 그걸로 인한 파장이 너무 클까 봐 걱정이 된다. 의사들이 너무 위축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턴 레지던트들을 어떨 때는 불러서 교육을 시키면서 시켜도 봐야 되는데 그 누가 맘 놓고 그 교육을 시키겠느냐. 또 아주 어려운 수술은 서로 피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혹시 블랙박스를 놓고 음성만 녹음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뭐 일부에서 그 블랙박스 도입 주장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능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은 안 됩니다만 만약에 CCTV 같은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하면 뭐 대안으로서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블랙박스 도입은 찬성하면서 CCTV 도입을 반대하는 건 그거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조율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일단 야당이 겉으로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반대하고 있고요. 예. 이 법안의 핵심인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끝까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야당이 이번에 저희가 상당히 합리적인 대안을 좀 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빨리 호응해서 다시 법안 소위를 열어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술실 CCTV 관련해서 야당 측 간사인 이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한테도 저희가 좀 인터뷰를 요청해서 들어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기회가 되면 강 의원 측 입장도 좀 저희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을 국빈급으로 예우하며 훈포장도 직접 수여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경복궁 앞 도로가 통제되고 경찰 호위를 받은 친환경 차량 25대가 줄지어 지나갑니다. 청와대로 들어서 영빈관으로 향하자 국방부 전통악대의 취타 연주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1주년을 하루 앞두고 초청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을 국빈급으로 예우한 겁니다. 저는 오늘 국빈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최고의 예우에 유공자와 보훈 가족들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 초청 행사로는 처음으로 훈포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또 유공자 보상금과 수당을 꾸준히 늘리고 위탁병원과 보훈요양원을 통한 진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애국의 유산을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끝까지 최상의 예우를 다할 것입니다. 늘 건강하게 국민 곁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단됐던 청와대 초청 대규모 오찬이 처음으로 재개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새로운 거리두기에 맞춰서 대통령 초청 오찬 등 식사를 겸하는 행사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전사자 12만 명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죠.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2년 반 동안 남측 단독으로 진행했던 유해 발굴 작업이 종료됐는데요. 북측의 호응이 절실합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 지난 2019년부터 2년 반 동안 유해 424구가 발굴돼 국군 전사자 9명의 실원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6.25 전쟁 당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백마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시작됩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작전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2000년 이후 유해조차 찾지 못한 6.25 전사자가 13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2년여 동안 DMZ 남측 일대에서만 이루어진 작업에서 발굴된 유해는 12,000여 구.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164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유가족 4만여 명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한 덕분인데 유가족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내가 시료를 채취해야 나의 아버지, 큰아버지, 동생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최고령 MC 송혜 씨를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홍보대사로 위촉해 독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앞서 육군은 신원이 확인된 6.25 전사자 고 반철환 하사와 전원식 일병, 손중철 일병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이달에만 모두 6명의 호국 전사자들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방부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남북 군사합의에 명시된 공동유해 발굴 사업에 북측이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북한이 이틀 연속 미국의 대화 요구를 일축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선제 조치가 없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기싸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선건 외무상, 북한은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들의 연이은 담화를 통해 명확한 대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웠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에 대한 언급 없이 지금처럼 조건 없이 만나자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새로운 조건을 제시할 경우 대화에 나설 수 있으니 빨리 선제 조치를 해달라는 의미로도 풀이됩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미국은 대북 외교는 여전히 열려 있고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길 바란다는 기존 입장만 반복하며 북한이 원하는 새로운 조건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에 먼저 유화책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한국을 찾은 성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도 대북 제재 행정명령의 효력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도 단기간에 또 북한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제시하듯이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미 간의 그 팽팽한 신경전은 당분간 좀 계속될 걸로 생각됩니다.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한동안 냉각기가 이어지고 오는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북미 대화 재개의 향방을 가를 1차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평화의 소녀상 전시회가 결국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우익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 때문인데요. 도쿄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전시가 열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예정된 전시장 주변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전시장 측은 장소를 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새로운 장소를 어렵게 마련했지만 전시를 일주일 앞두고 또다시 대여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변에 폐를 끼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ネット右翼と呼ばれる人たちが単独で、しかも動画配信を目的で感じでやってるのが本当に厄介なんですよ。 전시를 취소하라며 주최 측에 보내는 협박 메일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明らかに犯罪、特に脅迫であるとか威力業務妨害に該当するような、つまり実行委員の生命身体に害悪を告知するような内容が複数今寄せられています。これについては対応を検討する。 주최 측은 일단 다음 달로 예정된 나고야와 오사카 전시 이후 도쿄에서 전시를 열 수 있게 다시 장소를 찾아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익의 난동이 주민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데 일본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安倍首相の選挙の応援演説で帰れとかやめろとか言っただけで身柄持ってかれちゃったりしてる事件が発生してるわけですよね。あっちでああやってるのにこっちでやってくんないんだっていう。 해외에서 소녀상 전시가 열리면 일본 정부는 해당 국가에 항의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행태가 결국 작품을 볼 권리조차 존중하지 않는 지금의 일본을 만들었다고 주최 측은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네, 지구촌 국가 중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인가? 유럽연합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글로벌 경쟁국 중에 한국 1위, 비유럽 1위. 그러니까 주요 경쟁국은 뭐고 글로벌 경쟁국은 뭐고 비EU는 뭔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유럽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놓고 볼 때 아시아, 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비EU 글로벌 경쟁 국가들인 거죠.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EU 회원국이 27개 나라, 그 주변 나라가 11개 있고 글로벌 경쟁 상대인 나라가 10개 나라가 있는데 한국, 캐나다, 호주, 미국 만만치 않습니다. 글로벌 경쟁 국가 이 10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9년 연속 계속 1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럽연합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48개 국가 중에서는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역시 스위스가 1위, 스웨덴 2위, 핀란드 3위 쭉 가다가 우리가 9위인데 이게 2020년 겁니다만 2018년에 2위였고 그다음에 2019년에는 4위였고 이제 9위가 된 겁니다. 자꾸 떨어집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과의 혁신 경쟁에서는 우리가 늘 앞서가는데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혁신이 상당히 뒤처진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럽 기준으로 따지는 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2위, 4위, 9위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항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유럽연합의 평균이 100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번에 평균이 121점입니다. 제조업 분야에서의 미세먼지 49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은 있는데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는 비중이 51점. 그 다음에 제품과 또는 공정에서 혁신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중이 76점밖에 안 됩니다. 결국 공장의 미세먼지도 주로 중소기업의 문제입니다. 또 그 밖에 점수가 낮은 것들을 모아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에서 약하고 또 환경이나 탄소 중립 등에서 혁신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와 자꾸 묶여서 결합을 해야 되는데 그 결속력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그래서 만나야 되는데 상생이 잘 안 되는 거 있고 정책금융을 중소기업한테 쏟아 부어줘야 되는데 디지털 변화에 맞게 기후위기 변화에 맞게 미래를 바라보면서 돈이 그쪽으로 자꾸 잘 나가야 되는데 돈이 자꾸 흩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역시 훌륭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결해야 됩니다. 강한 중소기업이 강한 중견기업을 만들고 중견기업이 강해져야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노동환경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름 대신 휴대전화 번호로 불리며 업무를 재촉당했고 화장실을 오래 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현장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쿠팡 본사 앞에 섰습니다. 최근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드러난 쿠팡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자들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자신의 이름 대신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로 불렸다고 토로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 이름이 불린 적이 없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는 이름이 아닌 연락처 뒷자리, 네 자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또 관리자가 앱으로 일일이 업무 속도를 확인하다가 속도가 느려지면 재촉하는 일이 일쑤였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에서 속도가 떨어지면 이제 빨간색으로 빡빡빡빡 경고등이 뜨거든요. 빠르게 회복을 못하면 어디선가 관리자가 찾아와가지고 속도 빠르게 하시라고 얘기도. 실제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전 직원 역시 속도가 느린 근무자에겐 따로 무전으로 지시가 내려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위에서 무전이 내려옵니다.
우전이 오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쪼아야 돼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는 허락을 받아야 하고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화장실 오래 갔다 오고 이러면은 사장님 그냥 여기까지만 근무하시고 나가세요. 쿠팡 노동조합도 기자회견을 열고 로켓 배송, 새벽 배송의 이면이라며 빨리빨리 문화보다 건강한 일터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안전이 뒷전이 될 때의 위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해 쿠팡 측은 물류센터에서 제대로 근무한 적도 없는 일용직 직원들의 주장이라며 노조 측에 사실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얘기를 했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조은님이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원인을 찾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2071님. 수술실의 CCTV는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환자와 의사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5633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가 심상치 않은 느낌입니다. 점점 추가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6.25 전쟁 71주년 되는 날인데요. 9330님. 내일이 6.25 전쟁 71주년이지만 아직 유해를 찾지 못한 용사분들이 많습니다. 민관 군이 합심해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6.25 전쟁에 참전했던 90세 미국인이 스카이다이빙에 성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4,000m 상공에서 뛰었다고 합니다. 네, 이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공수부대에 지원했는데 체중 미달로 탈락했었다고 합니다. 정말 꿈은 이루어지는군요. 100세 기념 스카이다이빙 소식도 저희가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